안녕하세요. KBC 건강클리닉 김원영입니다. 현대인에게 흔한 질환 중 하나가 위식도 역류 질환입니다. 해마다 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내과 전문의 조준호 원장과 함께 위식도 역류 질환의 원인과 증상,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위식도 역류 질환 하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구체적으로 이것은 어떤 질환입니까? 네. 위식도 역류 질환은 산성의 성질을 갖고 있는 위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하여 가슴쓰림이나 산 역류 등의 불편한 증상을 일으키거나 합병증을 유발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예. 그러면은 원장님, 위식도 역류 질환이 생기는 부위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슬라이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도는 지름 2cm 그리고 길이 25cm의 원통형 장기입니다. 그리고 이 식도의 말단 부위에 위가 만나는 부위를 위식도 접합부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하부식도 관략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심어져 있습니다. 평소에는 항상 닫혀져 있다가 식사를 하거나 트림을 할 때만 열리는 문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부위에서 반복적인 역류가 일어나게 되면 일어나는 질환이 위식도 역류 질환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식도 역류 질환은 주변에서 보면은 많은 분들이 겪고 또 치료도 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유병률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네, 보고에 따라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최신의 그 보고에 따르면 국내에서의 위식도 역류 질환의 유병률은 12%에서 17%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고에 의하면 위식도 역류 질환으로 진단을 받고 있는 환자는 2008년에 199만 명에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2012년에는 336만 명 정도가 이 질환으로 치료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5년간 69%라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유병률이 12에서 17%면 생각보다 높고 또 5년간 69% 증가했다고 하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질환인데요. 네. 왜 위식도 역류 질환은 어떻게 발생하게 되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위식도 역류 질환이 발생하는 병태 생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생기는 그 병태 생리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악역류 장벽 이상입니다. 식도 하부의 관략근이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위 내용물이 쉽게 식도로 역류할 수 있는 환경이 발생을 하게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식도 청소능의 이상입니다. 역류된 위산이 그 식도로 위 방향으로 내려보내는데 그 어떤 식도의 어떤 청소 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인데 침 분비에 장애가 있거나 또는 식도의 움직임이 떨어져 있는 기능성 장애가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 배출 장애가 있겠는데요. 위가 과다하게 팽창을 하거나 또는 어떤 원인으로 위에서 소장으로의 배출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위산이 올라올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기 때문에 위식도 역류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원인이 또 그리고 그 기타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위식도 역류 질환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하악역류 장벽 이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부식도 관략근은 거의 대부분의 시간 조여져 있어서 위 내용물이 역류하지 않게끔 장벽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원인에 의해서 느슨해지게 되면 위 내용물이 쉽게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중성 환경을 유지해야 할 식도에 이렇게 산성의 액체가 자꾸 역류를 하게 되면서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식도 점막에 미란성 병변이나 궤양성 병변을 형성을 하거나 또는 임상 증상을 생기게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식도 열공 탈장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식도 열공이라고 하는 것은 횡격막에 식도가 지나는 구멍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구멍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넓어지거나 늘어나게 되면은 원래는 횡격막 밑에 위가 위치하고 있어야 하는데 위의 상부의 일부가
흉강으로 이렇게 탈출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를 식도열공 탈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도열공이 탈장을 하게 되면 하부식도 관략근의 기능이, 조이는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또 횡격막 자체의 어떤 조여주는 기능도 떨어지기 때문에 위산이 쉽게 역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내시경 사진을 보시면 정상 상태에서는 위와 식도의 그 접합 부위가 이렇게 꽉 조여져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식도열공 탈장이 있는 경우에는 위와 식도의 그 접합 부위가 굉장히 느슨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설명을 굉장히 자세하게 해주셔서 굉장히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위 식도 역류 질환보다는 역류성 식도염, 이 말이 더 익숙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이게 같은 질환을 가리키는 말인가요? 둘이 같은 말로 보셔도 사실 무방합니다만,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역류성 식도염은 위식도 역류 질환의 한 부류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산이 식도로 역류를 해서 발생하는 임상 증상이 발생하는 모든 경우를 위식도 역류 질환이라고 하고요.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하는 것은 내시경을 시행을 했을 때 내시경상에서 식도 점막의 궤양이나 미란성 병변 등 점막 병변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합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위식도 역류 질환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왼쪽 사진에서처럼 내시경적으로는 정상이거나 미세한 변화만을 일으켰는데 임상 증상은 나타나는 경우를 우리가 비미란성 역류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그 식도 점막에 이렇게 점막성 그 병변이 발생이 되어 있는 경우가 보이는데, 이런 경우를 우리가 미란성 역류 질환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거를 다시 분류를 해보면 위식도 역류 질환에서 비미란성 역류 질환은 60% 정도를 차지하게 되고, 미란성 역류 질환은 40% 정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미란성 역류 질환은 다시 분류를 해보면 합병증이 없는 일반적인 미란성 역류 질환과 그다음에 궤양이나 협착, 발해식도, 식도 선암 등의 합병증을 동반한 미란성 역류 질환으로 나뉘게 됩니다. 전체 위 식도 역류 질환의 5% 정도를 합병증을 동반한 미란성 역류 질환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역류성 식도 질환의 증상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증상을 크게 나누면 전형적인 증상과 비전형적인 증상으로 나누게 됩니다. 전형적인 증상의 경우에는 특징적인 두 가지의 증상이 있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가슴 쓰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산역류 증상이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의 증상은 우리가 위식도 역류 질환을 진단하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슴 쓰림 증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면 흉골 자결감이라고도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그 흉골 뒤쪽에 가슴이 타는 듯한 느낌, 그리고 오목가슴에서부터 목으로 전파가 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그리고 누우면 악화가 되고 물이나 우유, 제산제 등의 완화가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설명드릴 증상이 산역류 증상이 되겠는데요. 위액이나 위 내용물이 목으로 역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개 시고 쓴맛을 호소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과식 후나 또는 누운 자세에서 흔하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증상의 강도와 내시경상의 점막 손상의 정도와는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예. 지금 증상을 설명해 주시고 계신데 전형적인 증상에 대해서 지금 먼저 이야기를 해 주셨거든요. 네. 그러면 비전형적인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비전형적인 증상도 매우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전형적인 증상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수면 무호흡, 그리고 부비강염이 있을 수가 있고 이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기침이나 쉰 목소리, 식도의 이물감이나 충치를 유발하기도 하고요. 또 성대 유가종이나 성무나 협착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두에서는 인두염, 후두에서는 후두염과 후두암, 그리고 만성적인 후두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관지염이나 기관지 확장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시민성 흉통을 일으키기도 하고
천식이나 흡인성 폐렴, 특발성 폐섬유화증 등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예. 굉장히 다양한 증상을 발생시키는데요. 네. 뭐 이게 연결되어 있는, 식도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쪽에 어떤 질환을 유발한다는 이야기가 같이 들리는데요. 네. 그 중에서 이제 비시민성 흉통이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네. 시민성 흉통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시민성 흉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심장이 원인이 돼서 발생하는 흉통을 말하고요. 비시민성 흉통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 이외의 것이 원인이 돼서 발생하는 흉통을 말합니다. 비시민성 흉통 중에서도 가장 많은 원인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위식도 역류질환이 되겠는데요. 문제는 이 심장으로 인한 시민성 흉통과 위식도 역류질환으로 인한 비시민성 흉통 간에 어떤 특징적인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유사점으로 보면 앞가슴 부위에 타는 듯하거나 또는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목, 어깨, 턱, 팔, 그리고 뒷가슴으로 전파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차이점을 말씀드려본다면 시민성 흉통에는 육체적 활동이나 스트레스 등 심장이 빨리 뛰게 되는 경우에 악화가 되는 양상을 보이고 휴식을 취하거나 혈관 확장제 투여 후에 완화가 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이에 반해서 위식도 역류염에 의한 비시민성 흉통은 식사 후나 또 몸을 눕히거나 앞으로 구부릴 때 악화가 되는 양상을 보이고요. 물이나 제산제 복용 후에 증상이 완화가 되는 그런 특징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단편적인 차이로는 흉통의 원인을 정확하게 구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흉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상적으로도 굉장히 중한 질환일 수도 있고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에 방문하셔서 의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단지 증상만으로는 이게 두 개를 구분하기는 힘들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또 이제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비전형적인 증상으로도 증상이 이제 만성 기침이 있는데 네. 이제 만성 기침은 이제 호흡기 질환의 대표적인 그런 증상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역류성 위식도 역류 질환에 의해서 생기는 기침과 호흡기 질환에 의해서 생기는 기침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선 만성 기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만성 기침이라고 하는 것은 그 3주 이상 지속이 되는 기침을 만성 기침이라고 합니다. 흔한 원인으로는 코가 목 뒤로 넘어가는 후비루, 그리고 천식,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위식도 역류질환, 이 세 가지가 만성 기침의 원인의 90% 정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세 가지 질환 간에 일어나는 만성 기침에 있어서 특징적인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성 기침의 10에서 20% 정도에서는 위식도 역류질환이 원인이 되고, 그 다음에 위식도 역류질환의 40에서 75%에서는 가슴 쓰림이나 산 역류 등의 전형적인 증세가 없습니다. 다만 쉰 목소리나 후두통, 그리고 발성장애 동반이 많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기간 동안에 호흡기 질환에 준해서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에 호전이 없는 경우에는 위식도 역류질환에 의한 만성 기침을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전형적인 이제 식도 역류성 질환 때문에 생긴 증상 때문에도 치료가 중요하겠지만은 네. 비전형적인 증상인 흉통이나 기침 때문에도 역류성 식도 질환을 제대로 진단하고 치료하는 게 필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식도 역류 질환에 대해서 내과 전문의 조준호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이제 위식도 역류 질환을 유발하는 원인이나 습관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많은 원인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병태 생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우선 특징적인 원인 인자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술, 그리고 담배, 커피, 기름진 음식, 그리고 차, 콜라, 초콜릿,
이런 음식들은 우리 하부식도의 그 관문인 하부식도 관략근을 이완을 하게 하는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액이 식도로 쉽게 역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또 일부 약물에 있어서도 그 위험 인자가 되겠는데요. 많이들 드시고 계신 소염 진통제, 항고혈압제 중 혈관 확장제, 그리고 평활근 이완제, 멀미약, 전립선 비대증 약들도 하부식도 관략근의 이완에 영향을 끼치게 돼서 위식도 역류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바로 눕는 습관도 위식도 역류 질환을 조장할 수 있는 습관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비만이나 꽉 끼는 옷, 그리고 임신 등은 복압을 올려서 위액이 쉽게 식도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예, 이제 위험 인자로 말씀해 주신 술, 담배, 커피, 이것은 상당히 좀 기호식품이어서 네. 이것을 끊거나 줄이는 것이 상당히 힘든 거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다면 그런 것도 관리하는 게 또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위식도 역류 질환 어떻게 진단할 수 있습니까? 진단하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려본다면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증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전형적인 가슴 쓰림이나 그 산역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어떤 다른 추가 검사 없이 위식도 역류 질환을 진단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PPI라고 불리는 양성자 펌프 억제제 검사가 있고 또 위내시경으로 직접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24시간 보행성 식도 산도 검사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각종 정밀 검사들이 있습니다. 예. 이게 진단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뭐 증상이나 위내시경 검사, 뭐 24시간 보행성 식도 산도 검사, 기타 이제 정밀 검사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양성자 펌프 억제제 검사 조금 어떻게 들어보면 낯선 검사 방법이거든요. 네. 예, 이거 어떤 방법입니까? 네. 그 양성자 펌프 억제제라는 것은 약물입니다. 위식도 역류 질환이 의심되는 환자에서 강력한 위산 분비 억제제인 양성자 펌프 억제제를 1주에서 2주 정도 투여를 해보고 그 후에 환자의 증상의 변화를 봄으로써 진단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위산과 증상과의 관계를 확인하는데 매우 유용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양성자 펌프 억제제를 복용을 하고 난 후에 환자의 증상이 만약 호전을 보이게 된다면 강력하게 위식도 역류 질환을 진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양성률은 한 80% 정도에 이르는 굉장히 정확도가 있는 검사이고요. 따라서 어떤 다른 경고 증상이 없이 전형적인 증상을 보이는 경우에는 1차적으로 권고해 볼 수 있는 진단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하지만 간단한 방법인 만큼 문제점이 있는데 아무래도 경험적인 방법이다 보니까 어떤 식도 점막의 정확한 손상 상태를 확인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어떤 위식도 역류로 인한 합병증의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위 점막을 침범하는 질환, 예를 들어 위궤양이나 위염, 위암 같은 그런 질환의 증상을 호전을 시켜서 질환 자체를 은폐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진단과 치료를 한꺼번에 해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원장님께서 이제 이야기해 주신 대로 정확한 진단은 어차피 위장관 질환이다 보니까 내시경을 통한 진단이 가장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위식도 역류 질환, 위내시경 소견은 어떤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그 위식도 역류 질환에 있어서 위내시경은 그 어떤 특별한 분류법이 있습니다. LA 분류법이라고 하는 그런 분류법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식도 점막의 손상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LA, A, B, C, D 이런 식으로 나뉘게 되는 분류법입니다. 그래서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우선 점막 손상이 1개 이상이 있으면서 그 길이가 5mm를 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를 LA, A라고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식도 점막에 손상이 1개 이상이 있으면서 길이가 5mm를 넘어가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LA, B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병변이 2개 이상이 있으면서 이 2개의 병변이
융합이 되어 있고 그게 전체 둘레의 75%를 넘지 않는 경우를 LAC라고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개의 병변이 융합이 되어 있으면서 이 침범한 그 범위가 전체 둘레의 75%를 넘어가는 굉장히 심한 경우를 LAD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위와 식도의 그 접합 부위는 어떤 점막 손상은 없는데 주변부가 이렇게 회백색으로 변색이 되어 있다든지 또는 오른쪽 사진처럼 위나 식도와의 그 경계선이 모호해질 정도로 그 어떤 선이 엷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 또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병변에 대해서는 미세 변화라고 해서 따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시경 소견을 보면은 그 조금 더 하얗게 보이는 식도 조직과 약간 붉게 보이는 위 조직이 서로 이렇게 경계선을 이루고 있는데 네. 동심원을 이루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있는데 그 경계 부위가 한쪽은 이렇게 많이 올라가거나 이런 게 이제 역류 질환이 심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아까 원장님께서 이제 위식도 역류 질환의 진단에 있어서 네.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내시경 외에 다른 진단법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예, 그것을 이야기해 주신 것으로 봐서는 이게 내시경만으로도 진단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예리하신 지적인데요. 사실 위식도 역류 질환에 있어서 내시경 검사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들어볼 수 있는 게 낮은 민감도인데요. 위식도 역류 질환의 환자에 있어서 30에서 50%에서만 내시경적인 그런 미란성 식도염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는 내시경적으로는 정상이거나 또는 미세한 변화만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증상의 강도와 내시경상의 손상 정도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그런 제한점이 있겠습니다. 예. 내시경이 이제 특이도가 조금 진단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셨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이제 내과에 이런 증상을 호소해서 이제 찾아가서 진찰을 받게 되면은 내시경 검사를 권유받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그 내시경 검사가 어느 정도 그래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위식도 역류 질환에 있어서 그 내시경 검사는 물론 진단율이 낮은 단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1차적으로 위 내시경은 시행이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식도 점막의 손상을 진단하는 일단 표준 검사가 위 내시경 검사가 되겠고요. 그 외에 위식도 역류 질환으로 인한 합병증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화관 궤양성 질환이나 종양성 질환 등 다른 질환을 배제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높은 그 위암의 유병률을 생각해 보았을 때는 이 중요성은 더더욱 강조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진단의 특이도가 높은 것을 들 수 있겠는데요. 위 내시경상에서 식도 점막의 궤양이나 미란성 병변을 보이는 경우에는 위식도 역류 질환으로 진단할 수 있는 확률이 90% 이상으로 높습니다. 예. 또 진단 방법 중에 24시간 보행성 식도 산도 검사라는 게 있는데 이거 굉장히 낯설거든요. 이게 어떤 검사입니까? 네. 24시간 보행성 식도 산도 검사라고 하는 것은 식도의 산성도를 24시간 이상 측정을 해서 하루 동안에 병 쪽으로 과다하게 역류가 되는 그런 상황을 확인을 하고 진단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면요. 우선 산성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가 부착이 된 가능관을 코를 통해서 넣어서 식도로 삽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산성도를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 측정한 그 산성도는 옆에 부착하고 있는 휴대용 기록장치에 기록이 되게끔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환자는 이 검사를 시행을 하는 동안에 집에 돌아가서 일상적인 생활과 식사를 하면서 지내게 되고 만약에 어떤 역류 증상이 발생을 하게 되면 스위치를 누른다든지 또는 기록지에 기록을 하는 방식으로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그 기록장치에 기록된 그런 그 그래프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폐하 4 정도가 어떤 4 밑으로 내려가는 수준이 병적으로 과다한 위산 역류가 일어나는 상황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 방법은 어떤 위산이 역류가 일어나는 시점과 환자가 증상을 호소하는 시점 자체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검사법입니다. 예. 환자가 이렇게 장치를 착용한 후에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 기록을 하게 된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뭐 코에 호스가 들어가서 이렇게 일상생활이 제대로 가능하려는가 이런 걱정이 좀 있는데요. 네. 그래도 이 진단 방법, 24시간 보행성 식도 산도 검사가 꼭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우선 이 검사 자체는 코를 통해서 관을 삽입을 해야 하는 그런 굉장한 불편감이 따르고 또 관을 삽입한 상태에서 하루를 보낸다는 건 사실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코로 관을 직접 삽입하지 않고 내시경을 통해서 전극을 식도에 직접 부착을 하는 그런 방법들도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러나 저러나 다른 방법보다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보행성 식도 산도 검사가 꼭 필요한 그런 적응증들이 있는데요. 몇 가지 살펴보면 일단 증상이 비전형적일 때, 그리고 의심되는 증상은 있으나 내시경 소견은 정상인 경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약물인 양성자 펌프 억제제에 반응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항역류 수술을 고려할 때 실제로 어떤 위산이 노출이 있는지 이 산 노출을 증명하기 위해서도 24시간 식도 산도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예. 이렇게 이제 증상이 비전형적이라는 것은 전형적인 증상으로 우리가 지금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셨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도 약간 애매하고, 그다음에 비전형적인 증상으로 인해서 다른 질환과 이렇게 감별이 꼭 필요할 때, 이럴 때를 주로 이야기하실 것 같네요. 네. 예. 이 식도역류 질환의 지금 진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지금 여러 가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임상적 증상만 가지고 치료를 하거나, 이제 그런다는 이야기는 양성제 펌프 억제제를 시도하면서 진단과 치료를 같이 해보는 이렇게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 있거든요. 네. 예. 이 방법으로 어느 정도 질환을 예측하고 치료할 수 있으면은 굳이 내시경을 검사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내시경 검사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24시간 보행성 식도 산도 검사 이런 경우가 꼭 필요한 경우, 어떤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까? 네, 꼭 필요한 경우들이 있겠습니다. 우선 일반적인 증상이 아닌 비전형적인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소견 중에 하나인 연하곤란이나 구토, 출혈, 빈혈, 그리고 체중 감소 등 이런 경고 증상이 있는 경우, 그리고 치료에 반응이 없는 경우, 그리고 위식도 역류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너무 증상에만 의존하지 말고 위 내시경 검사나 다른 정밀 검사를 시행을 해서 어떤 악성 종양 질환이라든지 다른 질환과 반드시 감별 진단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예. 이게 내시경은 거의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신데, 네. 이 진단을 이제 유관적으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증상을 유발하는 다른 질환, 또 심한 질환과의 감별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시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원장님께서는 보통 이렇게 내시경을 진행하다 보면은 네. 식도를 이렇게 통과해서 위만 주로 관심을 갖고 위 식도 접합부를 아주 쉽게 통과해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 네. 원장님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 위 식도 접합부 위를 관찰을 조금 끈기를 가지고 하신 편인가요? 환자가 구역을 하거나 이러면은 이렇게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일반 내시경인 경우에는 특히 우리가 환자에게 지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삽입을 하는 경우에 물론 환자분들이 이제 구토를 심하게 하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최대한 인내를 가지고 장시간 지켜보면서 바라볼 수도 있고, 또 환자가 이렇게 흡기를 이렇게 숨을 들이마시게 되면 위식도 접합부가 더 잘 보인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삽입을 했을 때는 환자분들이 내시경 초반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셔서 그때는 잘 못 하시다가
위를 관찰하게 되는 경우에는 굉장히 적응이 돼서 그때부터는 내시경을 잘 받으시기 때문에 삽입을 한동안에 관찰이 만약 안 되게 되면 나오면서 관찰을 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또 이제 위 내시경이 요즘은 국가암검진 사업 때문에 위 내시경을 이제 받으신 분들이 의외로 많으신 것 같거든요. 네. 예, 그런데 위 내시경을 빨리 받는 거 고통 없이 이제 좀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 내시경을 받을 때 좀 나는 뭐 1분 걸렸다, 뭐 몇 분 걸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거 과연 의미가 있습니까? 위 내시경을 고통 없이 빨리 받는다. 그리고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위 내시경의 적당한 검사 시간 어느 정도입니까? 어려운 질문인데요. 일단은 사실 위 내시경을 들어가게 되면 좀 어떤 질환이 잘 발생할 만한 그런 상황도 있고 아니면 이 환자는 굉장히 건강한 위일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제가 생각하는 적절한 검사 시간은 대략 그래도 5분 정도가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적절한 그 검진의 어떤 기관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건강한 점막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위내시경은 1년이나 2년 정도의 길이를 두면서 검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만약에 그 위 점막이 굉장히 불규칙하다든지 또는 물론 이제 좀 어려운 용어입니다만 장상키 화생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위점막이 장점막으로 바뀐 어떤 위축성 위험의 어떤 변화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위내시경을 받아보시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보통 내과 그 의사분들은 위 내시경을 권유를 하지만은 네. 위 내시경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어떤 환자분들은 아니면 또 이제 검진이 한참 몰려 있다 보면은 검진 기관에서 물약을 먹고 하는 검사 상부 위장관 투시를 네. 선택하거나 권유받기도 하거든요. 네. 위 내시경 검사과 상부 위장관 그 촬영, 상부 위장 촬영을 네. 이게 어떤 정확도나 이런 면에서 조금 구별해 볼 수 있나요? 우선 그 상부 위장관 내시경의 경우에는 어떤 약물이 들어가고 나온 다음에 그 어떤 그 그림자 모양이라든지 어떤 형태만을 보고 진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정확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육안으로 직접 확인하게 되는 위 내시경보다는 당연히 떨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조금 더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그 위암의 어떤 발병률은 굉장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직접 육안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위 내시경을 적극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제 검진을 하실 때 이렇게 연말에 이렇게 다급하게 하지 마시고 좀 시간을 가지고 네. 하시면서 내시경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식도 역류 질환에 대해서 내과 전문의 조준호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이제 진단까지 갔으니까 치료에 네.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어떤 네. 치료들이 있습니까? 우선 치료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치료에 대해서 크게 대별을 해보면 3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우선 치료는 제일 먼저 해볼 수 있는 것이 생활 습관의 교정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약물 치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약물 치료도 반응이 잘 안 되는 경우에 해볼 수 있는 수술적 치료가 있겠습니다.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관심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생활 습관을 어떻게 바꿔야 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원인 인자와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해볼 수 있는 것은 식생활 개선입니다. 그래서 술이나 담배, 커피, 탄산음료, 초콜릿, 그리고 기름진 음식을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부 식도를 이완시키는 그런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식단을 피해 주시는 것이 하부 식도 관략근의 이완을 좀 줄여주는 그런 영향이 있겠고요. 다음에 또 과식을 피하고 식후에 바로 눕지 않기. 여기서 말하는 식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식사 후에 약 3시간 정도가 소요가 되겠는데요. 음식물이 위 전체를 빠져나가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비만인 경우에는 체중을 감량하는 것이 복압을 낮춰주는데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에 체중을 감량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꽉 조이는 옷을 피하는 것도 복압을 올리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생활 습관 중에 교정해 볼 수 있는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기름진 음식도 피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기름진 음식을 피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네. 그 기름진 음식을 먹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그 위에서의 배출에 지연이 되게 되는 그런 호르몬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상대적으로는 위 안에 음식물이 오랫동안 남아있게 되는 그런 현상을 초래하게 되는데, 이는 위산의 분비를 촉진을 하게 됩니다. 결국 분비가 많이 늘어난 위산이 있게 되면 위산이 역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기름진 음식을 피하시는 것이 음식물의 배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생활 습관을 이제 바꾸려고 할 때, 술이나 담배나 단 음식, 그 다음에 이제 커피. 이게 이제 쉽게 안 할 수 없는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네, 어느 그렇습니다. 정도는 담배 같은 경우는 중독성이 있는 것이고, 네. 커피는 이렇게 기호식품이고, 또 뭐 이렇게 즐겨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바꿨을 때, 이 생활 습관만으로도, 약물 치료 없이, 영유 속 식도 질환이 치료가 될 수 있습니까? 사실 이제 생활 습관을 교정을 하게 되면 어떤 일과성의 어떤 하부 식도 관략근의 이완을 막아주고 또 위산 역류를 막아주기 때문에 어떤 치료 중에 증상을 호전을 시키거나 또 치료 후에 증상을 재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감소시켜주는 도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나온 그런 여러 가지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사실 생활 습관 교정의 단독 방법만으로는 식도염의 치유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체적인 생각입니다. 결국에는 약물 치료와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이제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도움이 되지만은 완벽하게 치료하지는 못해서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네. 어떤 약물들이 처방됩니까? 굉장히 다양한 약물들이 위식도 역류 질환에 사용이 되게 됩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결국 위식도 역류 질환의 치료에 있어서 가장 주된 치료는 약물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들어볼 수 있는 그 약이 양성자 펌프 억제제가 되겠고, 그다음 그 외에도 히스타민 수용체 기량제, 위장관 운동 촉진제, 제산제나 위점막 보호제가 사용이 될 수 있고, 또 항우울제나 항불안제 등이 위식도 역류 질환의 치료제로서도 사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언급해야 할 약물은 양성자 펌프 억제제입니다. 위식도 역류 질환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약물이 되겠는데요. 위 내에 위산 분비 세포를 억제하여 위산 분비를 감소시켜줍니다. 그리고 위산 분비를 모든 약제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억제를 해주고요. 또 위식도 역류 질환에서 가장 증상을 호전을 효과적으로 시켜줍니다. 그리고 비용, 효과 면에서도 가장 경제적인 약물이 되기 때문에 위식도 역류 질환의 어떤 약물 치료를 선택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선택되어야 할 약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각 약제별로 위산 분비 억제에 의한 치유율을 비교를 해보았을 때 양성자 펌프 억제제의 경우에는 83.6%의 치유율을 보이고 있고, 그 외의 약제인 히스타민 수용체 기량제나 점막 보호제, 위장관 운동 촉진제와 비교해 봤을 때도 월등하게 우수한 그런 치유율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약제가 히스타민 수용체 기량제가 되겠습니다. 이 약제는 역시 위 내에 위산 분비 세포에 작용을 해서 위산 분비를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양성자 펌프 억제제보다는 낮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양성자 펌프 억제제로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에 일부 환자에 있어서 병용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도움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설명드릴 약제가 위장관 운동 촉진제인데요. 아까 병태생리를 말씀드렸을 때 그 식도의 어떤 청소 기능이 떨어졌다든지 아니면 위 배출 장애가 있을 때 위식도 역류 질환이 보다 더 잘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장관 운동 촉진제는 그래서 이러한 식도나 위 운동의 비효율성에 관여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위 배출의 항진, 그리고 식도의 어떤 청소 능력을 도와주고 하부 식도의 어떤 조임근의 압력을 증가시켜주기 때문에 그 양성자 펌프 억제제와 병용 투여했을 때 많은 도움이 되는 약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우울제 또는 항불안제도 위식도 역류질환의 치료에 사용이 될 수가 있는데요. 위식도 역류질환의 증상 발현에는 식도의 과민성이 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약제로 호전이 보이지 않는 환자에서 내장 통증 조절을 목적으로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가슴 쓰림이나 비시민성 흉토 환자에 굉장한 도움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러한 약물은 보통 어느 정도 이렇게 약을 복용해야 됩니까? 보통 유지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최소 8주 정도 이상은 약물 치료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 후에 이제 증상이 해소되는가 여부에 따라서 약물 치료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까지 약물 치료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식도 역류 질환의 치료에 수술적 치료가 있는데, 물론 이제 약물 치료에 효과가 없는 분들에게 권유를 할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수술은 어떤 식으로 수술이 되는지 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네. 자료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술적 치료는 결국 항역류 수술이 되겠는데요. 위저부 주름술이라고 하는 수술이 가장 대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위와 식도 사이에 있는 하부 식도 조임근을 주변에 있는 조직, 즉 이렇게 봉곳 올라와 있는 부분을 위저부라고 하는데요. 이 저부를 끌어당겨서 한 바퀴 돌려서 감싸가지고 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부 식도 조임근을 보강해주는 그런 수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술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 감싸는 정도를 적당하게 해야 하는데 우선 정상적인 연화 기능은 유지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위 내용물은 역류가 되지 않는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수술 전과 수술 후를 비교해 놓은 사진입니다. 우선 수술 전 사진을 보게 되면 위와 식도의 그 접합 부위가 굉장히 느슨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환자에서 항역류 수술을 진행을 하고 나서 사진을 비교해 봤더니 이렇게 위와 식도의 접합부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조여져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어느 때 이런 수술적 치료를 고주하시게 되나요?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그 적응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약물 치료에 실패한 경우입니다. 여기서 약물 치료에 실패했다는 것은 장기간 동안 투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호전이 되지 않았거나 또는 약제의 부작용 때문에 약물을 복용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가 발해 식도나 식도 협착 등 합병증이 유발이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흡인성 폐렴이나 천식 등 식도 외의 증상이 있는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 바렛식도일 때도 수술을 고려한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바렛식도 하면은 조금 낯설거든요. 어떤 질환입니까? 네. 바렛식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렛식도라고 하는 것은 그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원래 위와 식도는 만나고 있지만 사실 조직 자체는 서로 이루어져 있는 조직 자체가 위와 식도가 전혀 다른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식도의 끝부분에 점막이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역류되는 위산에 노출이 되다 보니 식도에 있는 조직이 위의 조직으로 변하게 된 상태를 바로 바렛 식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임상적으로 의미가 좀 있는데요. 왜냐하면 식도 선암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전구병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를 보시면 정상 식도에서는 위와 식도의 경계선이 굉장히 뚜렷하면서 그 식도의 점막은 위점막보다 약간 회백색을 띠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정상적인 식도인데요.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그 식도 하부에 이 위점막과 같이 붉은색의 병변이 이렇게 혓바닥 모양이나 또는 손가락 모양으로 이렇게 식도 방향으로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안에를 보시면 가는 혈관이 이렇게 종주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렛 식도의 위내시경 소견이 되겠습니다. 예. 바렛 식도와 역류성 식도염이 좀 다릅니까? 역류성 식도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위 점막의 어떤 미란이나 궤양성 병변을 형성한 경우가 되겠는데요. 이 바렛 식도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 세포의 성상 자체가 바뀐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원래 식도는 피부하고 똑같은 상피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위산이 자꾸 노출이 되다 보니까 결국 위의 조직으로, 즉 위를 덮는 선세포로 조직 자체가 바뀌어버린 것을 바렛 식도라고 하게 됩니다. 역류성 식도염 자체는 어떤 암성 병변을 유발하는 위험은 없지만 바렛 식도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세포의 변성을 한번 겪다 보니 어떤 암성 병변이라든지 다른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전구 병변으로서의 의의가 있겠습니다. 예, 이제 바렛 그 식도염이 식도가 이제 식도암으로 될 수 있는 병변이라 하면은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서 관심 있게 이제 추적 관리나 이런 걸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바렛 식도가 식도암으로 변할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는 확률, 비율 얼마나 됩니까? 우선 바렛 식도가 있다고 해서 너무 무서워하실 필요는 사실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바렛 식도가 그 연구 결과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바렛 식도가 식도 선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경우는 연간 한 0.5% 정도 되는데요. 이 연구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위식도 역류 질환이 많이 발생하고 심하게 나타나는 서구의 연구 결과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의 발생률은 보다 더 낮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바렛 식도가 있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 어떤 적절한 생활 습관의 유지라든지 또는 약물 치료 그리고 정기적인 내시경 검사로도 충분한 대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서구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식도암으로 가는 비율은 조금 낮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제 추적 검사를 하시고 이러면 뭐 별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이실 것 같고요. 네. 그러면 바로 바렛 식도 말고 또 다른 합병증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슬라이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방금 말씀드렸던 바렛 식도가 오래되게 되면 이런 식도 선암이 발생할 수가 있겠고요. 또 위식도 역류 질환이 너무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는 경우에 식도가 좁아지게 되는 식도 협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산에 의해서 자극을 받다 보니 식도 점막이 이렇게 궤양이 생기고 이 부분에서 출혈이 발생하는 이런 합병증이 발생할 수가 있고 이 외에도 천식이라든지 또 흡인성 폐렴과 같은 호흡기계 합병증이 유발이 되기도 합니다. 네. 위식도 역류 질환은 이게 이제 생활 습관하고도 이제 같이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생활 습관을 바꾸기도 힘들고 네. 또 이제 생각보다는 약물을 복용하는 기간도 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재발률 이런 경우는 재발률이 좀 높을 것 같은데 네. 어느 정도 됩니까? 위식도 역류 질환은 사실 재발률이 매우 높은 질환입니다. 슬라이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그 위식도 역류 질환으로 치료가 끝난 후에 증상이 없어진 환자를 대상으로 경과 관찰을 하는 그래프가 되겠는데요. 치료가 끝난 후에 식도염이 없었던 환자에 있어서 약물 치료 없이 이게 경과 관찰만 하는 경우에 이렇게 점점 증상이 재발하는 비율이 높아지더니 6개월이 되는 시점에서는 무려 75%의 환자에서 증상이 재발하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식도염이 있는 환자에 있어서는 더욱 높습니다. 그래서 경과 관찰을 해가면서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보았더니 증상의 재발이 계속 늘어나더니 6개월이 되던 때에는 90% 정도에서 증상이 재발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결국은 식도염이 있거나 없거나와 상관이 없이 위식도 역류 질환은 굉장히 높은 재발률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생활 습관의 유지라든지 약물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위식도 역류 질환에 대해서 이제 진단, 증상, 진단, 치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아까도 진단에서 이야기하셨다시피, 위내시경 검사가 굉장히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시행이 될 것 같은데, 네. 위내시경 검사를 받기 위해서, 위내시경을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기 위해서 환자가,
준비해야 될 거. 예를 들어서 금식은 어느 시간 어느 정도 해야 되고 또 뭐 그 조직 검사나 이런 게 필요할 수 있으니까 네. 약물은 어느 정도 뭐 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은 조금 일정 기간 끊어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떤 내시경 시행 전에 주의사항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방금 말씀하셨지만 위내시경을 하기 전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충분한 금식입니다. 우선 최소 8시간 정도의 금식을 하셔서 위 안에 잔여 물질이 없어야 정확한 병변을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 만약에 음료를 먹는 경우에는 투명한 물은 어느 정도 괜찮겠지만 이게 주스라든지 불투명한 물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금식 시간을 충분히 지켜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스피린 같은 일단 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들 며칠 동안이나 끊어야 됩니까? 보통 일주일 정도 끊게 되면 안전하게 조직 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시술들이 시행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도 위내시경에서는 그렇게 침습적인 검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 아스피린 정도는 계속 복용을 해도 위내시경 검사를 받는 데는 큰 지장은 없다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어떤 용종을 절제해야 된다든지 점막을 어떤 제거를 해야 되는 그런 특별한 시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 일주일 이상 약물 치료를 끊는 것이 안전하다고 하겠습니다. 예,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으면 좀 간단하게 해주시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식도 역류 질환은 재발률이 매우 높은 질환입니다. 그래서 한번 발생을 하게 되면 어떤 환자의 삶의 질을 굉장히 오랫동안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만성적인 질환이 되겠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계속 위식도 역류 질환의 유병률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은 버리시고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적절한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유지하셔서 오랫동안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위식도 역류 질환에 대해서 조준호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연말 연초 각종 모임으로 늦은 시간까지 과식과 과음하지 않으셨나요? 잠들어 있을 때 위가 쉬지 못하면 위식도 역류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2015년 새해에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KBC 건강클리닉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